법적인 쟁점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화로 양지민 변호사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양지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일 금요일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걸렸다라고도 보이는데 가장 역대 긴 평의가 진행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시는지요? 네, 이 전례에 비춰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두세 배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이유를 보면요. 일단 심리 자체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법리 다툼을 치열하게 했고 그러한 법리 다툼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하게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물론 형사재판의 그런 절차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절차들이 동시다방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 전까지 시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재판관들의 각자 의견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관측도 제기가 됩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3월 24일에 있었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더 두었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선고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심의해야 되는 쟁점들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반드시 같이 선고를 하기 위해서 한 대행의 선고를 미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평의를 거쳐서 그러한 심증이 형성되었을 때 1차적으로 빨리 판결을 해서 선고를 하고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일부 재판관이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평의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지금 선고 날짜는 나왔잖아요. 그럼 판결문까지 다 작성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만 일치했고 판결문은 이작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아마도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로 지정된 그 당일 오전에 판결을 거쳤다라고 알려져요. 그런 걸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안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고 기일 전날이나 아니면 그 직전에 이제 판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이제 선고였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 11시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넉넉지 않다라고 하면 전날에 판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한 이후에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면 그 시간은 촉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용 결정문, 기각 결정문이 각각 대략은 초안이 완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일부 재판관들 사이에서 별개 의견이라든지 참고 의견이라든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의견들을 끼워 넣는 그러한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우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면 기각, 인용, 각하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측에서 파면이 되는 거고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탄핵 소추는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우선은 이 기각과 각하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탄핵 심판의 경우에 인용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는 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각하의 경우에는 아예 그 심판 청구의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어떠한 요건상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본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본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각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하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
위법했는지 위헌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를 아예 심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기각의 경우에는 각하와는 달리 이 소추의 요건이라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없이 그 본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마련이 되었지만 본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없었거나 아니면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의 재판관이 각하 또는 기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것인지 그 각 재판관들의 입장을 지켜보는 날이 선고 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평의에서 상당한 시간을 또 할애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당시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좀 유추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한덕수 대행이 소추가 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다. 암묵적으로 같이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겹치는 혐의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의 선고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노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현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가담했다라고 볼 정황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행위에 대해서 현재 재판관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지금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이라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제 허들을 넘어야만 인용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들은 인용 의견을 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부 재판관들은 그것이 그러한 중대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 기각 각하로 의견이 갈리더라도 각 재판관들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지를 지켜볼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